철학이 현실 정치나 우리 일상과 과연 얼마나 깊게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밀접하죠. 네,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들을 좀 보니까 고대 그리스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헤겔, 로크, 심지어 데모크리토스까지 이 철학자들 사상이 정치 체제에 미친 영향이 정말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철학이 그냥 추상적인 논의, 뭐랄까, 머릿속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 권력 구조나 사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네, 바로 그거죠. 자료들을 보면 그 구체적인 연결고리들이 보이거든요. 한번 파헤쳐 보시죠.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함께요. 좋습니다. 이게 이번 분석의 목표죠. 그럼 우선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게 플라톤이나 해겔처럼 뭔가 체계적이고 확실한 답을 딱 내놓으려는 철학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철학들이 종종 좀 강력한 국가 권력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국가만 봐도 그 이상사회라는 게 사실은 엄격한 통제사회잖아요. 그렇죠. 교육 내용 검열하고 특정 음악만 장려하고 심지어 우생학적인 조치까지도. 맞아요. 해겔도 당시 프로이센 국가를 거의 역사의 완성 단계처럼 이상화했고요. 해겔의 그 프로이센 찬양은 좀 인상 깊어요, 사실. 확실히 그렇죠. 모든 걸 꿰뚫는 단 하나의 체계, 절대이성 같은 걸 추구하는 경향이 보이죠. 반면에 프로타고라스나 특히 데이비드 흉 같은 회의주의자들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들은 인간이 뭘 확실히 알 수 있겠어? 이런 입장에서 출발하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보수적인 태도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흉의 경우는 당시 영국의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던 그 휘그주의 영향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존 로크나 데모크리토스 같은 경험론자들은요, 이런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죠. 다른 방향이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별로 없으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각자의 자유를 좀 보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바로 관용,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우리가 아는 그 자유주의 사상의 뿌리가 된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로크가 말한 관용의 원칙이라던가 아니면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같은 아이디어들. 이게 다 경험론적인 토대 위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 왕정에 반대하면서 경험론이랑 자유를 연결시킨 거네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데모크리토스가 했던 말 있잖아요. 독재자의 화려한 삶보다는 민주주의 아래에서의 가난이 낫다. 이 말이 그 정신을 잘 보여주죠. 데모크리토스, 원자론자로 유명한 철학자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했군요. 네, 유물론자이면서 동시에 아주 열렬한 민주주의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플라톤이 데모크리토스 책들을 막 모아서 불태우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네, 책을 불태우려고요? 와,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사에서 흔히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를 반박했다, 해겔이 흉을 반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지적인 게임이 아니었다는 거죠. 상당히 정치적인 함의가 있었군요. 특히 해겔이 흉을 비판한 결과가 자유주의보다는 오히려 좀 반동적인 정치 사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런 철학들이 그냥 이론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권력을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제한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그 통제사회 구상이나 해겔의 국가 숭배 사상이 나중에 레닌이나 히틀러 또 해겔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에게 이어져서요. 네,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였다는 분석은 정말 곱씹어 봐야 합니다. 철학이 얼마나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특히 그 마르크스 변증법적 유물론은 해결 철학 없이는 생각하기 어렵죠. 반면에 로크 같은 경험론자들은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잖아요. 그렇죠. 마치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증거 찾듯이 좀 열린 태도를 지향하죠. 그래서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권력 분립이라던가 견제와 균형 같은 장치를 고민했던 거고요. 이게 독단적인 신념 체계랑은 정말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도 자료에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소련에서 리센코주의 같은 거요. 맞아요. 마르크스주의 이념에 맞추려고 과학적 사실을 왜곡했던 거잖아요.
환경이 유전 형질을 바꿀 수 있다는 비과학적인 이론인데도 그걸 고집했고, 그게 결국 소련 농업이랑 과학에 엄청난 해를 끼쳤죠. 또 스페인이 유대인이랑 무어인을 추방하고 프랑스가 위그노들을 박해했던 것들. 네, 그런 불관용이 결국엔 국력을 쇠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교훈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논쟁과 정치 현실은 정말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펠로포네소스 전쟁 이후의 아테네 상황이라던가? 상업이 발달하면서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자유주의가 싹튼 것. 그렇죠. 또 끔찍한 종교 전쟁을 겪고 나서야 관용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 1688년 영국 명예혁명 이후에 로크 사상이 확산된 것.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여러 이념 대립들까지. 전부 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하고 맞물려서 돌아갔네요. 네, 철학은 그 시대의 고민 속에서 태어나고 또 역으로 시대를 만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오늘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 쭉 보니까 철학이 정말 우리 삶과 정치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죠. 플라톤과 헤겔처럼 확실한 답, 완벽한 체계를 세우려는 그런 철학적 흐름하고 네, 독단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나 로크처럼 인간이 아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 네, 회의주의 혹은 경험론적 흐름이요. 이 두 흐름의 충돌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라는 그 정치 현실과 아주 그냥 밀접하게 연결도 있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날 당신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일까요? 이런 생각의 뿌리, 그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정치적 주장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왜 때로는 위험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좀 더 깊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특히 이것만이 절대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태도.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삶의 확실성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는 역사가 이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강력한 사상이 때로는 억압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던 그런 과거의 역사들, 그리고 인류가 이제는 원자폭탄 같은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기술까지 갖게 된 지금을 생각해보면요. 네. 어쩌면 경험주의 전통이 강조하는 그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지적인 겸손함,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 관용의 자세가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